많은 분들이 빌라가 가격도 낮고 시작하기 좋다고 생각하시죠. 서울 아파트는 비싸고 서울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도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래서 빌라가 눈에 들어오는데 막상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그 빌라들 딱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9.7 대책 이후 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다주택자가 빠진 수도권 경매 시장에서 단타 거래를 노리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빌라 공급도 줄고 있어서 단기 차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남아있죠. 유주택자분들은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막힌 수도권 대신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지금 선점하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 맞춰 1대1 과외로 함께합니다. 주 1회씩 만나 권리 분석부터 입찰가, 매물 추천까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허그 포기 물건입니다. 허그 물건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입한 사건이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세조사만 잘하면 수익이 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확인해야 할 걸 보지 않으면 낙찰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에 나온 한 빌라였는데 감정가는 2억 원이 넘었지만 여러 번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1억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변 시세가 1억 8천만 원 이상이라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돌 정도였죠. 이분은 발품도 열심히 팔고 시세조사도 꼼꼼히 해서 결국 1억 4천만 원대에 입찰을 했고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이 확인된 겁니다. 법원 직원이 직접 알려줬는데 결국 그 순간 낙찰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보증공사가 낙찰자가 쓴 금액으로 집을 가져가 버리는 구조였으니까요. 이분은 낙찰 직후 설렘도 잠시 법원에서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 매수권이 아무데나 발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선 매수권이 발동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만으로는 자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 보호권리가 인정돼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 강제로 매각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법원에 우선 매수권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각 기일에 직접 행사 의사를 밝히거나 사전에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요건이 충족돼야만 부정공사가 움직이는 것이고 한번 발동되면 낙찰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송달 내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빌라의 탑층과 최저층입니다. 많은 분들이 탑층은 조망이 좋고 1층은 오르내리기가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층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경매는 집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놓치며 낙찰받은 순간부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탑층을 보겠습니다. 오래된 빌라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옥상 방수입니다. 방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장마철마다 빗물이 스며들고 결국 천장에 곰팡이가 번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외부만 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가 보면 바닥이 갈라져 있거나 배수구에 낙엽이 쌓여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벽 난간 밑으로 갈색 물자국이 길게 흘러내려 있다면 이미 누수가 진행됐다는 의미고요. 복도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 역시 벽 속에서 자라는 곰팡이가 있다는 신호죠. 즉,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옥상만 확인해도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임장할 때는 웬만하면 옥상은 꼭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세입자가 금방 나가고 매도할 때도 탑층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최저층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필로티 구조는 여름철, 장마철에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주차장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고이고 그 압력이 하수구 배수구까지 밀려 들어오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 역시 외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보면 배수구 주변이 동그랗게 말라붙은 자국이 여러 겹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찼다는 증거입니다. 또 기둥 하단이나 벽에 하얀 가루가 앉아있다면 습기가 반복적으로 차올라 증발한 흔적이고 계단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면 배관이 노후돼 역류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집은 세입자가 오래 살지 못하고 공실이 잦으며 수리비까지 추가로 들어가 수익이 금세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탑층과 최저층은 싸다고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기 가장 쉬운 위치입니다. 탑층은 옥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최저층은 바닥 얼룩과 기둥, 냄새만 체크해도 충분히 위험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런 흔적이 있다면 과감히 피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수거장 위치가 이상한 빌라입니다. 임장을 가면 건물 외관이나 주차장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생활에는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건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통과 재활용 수거장의 위치입니다. 이게 집값이나 임대 수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막상 살아보면 불편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건물 바로 밑이나 1층 출입구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겨울에는 크게 티가 안 나도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냄새가 그대로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오고 현관을 드나들 때마다 코를 찌릅니다. 특히 1층과 2층은 피해가 심해 세입자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대가 잘 안 되고 매도할 때도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방식도 잘 살펴봐야 해요. 요즘은 카드 인식으로 버리는 전용 수거장이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빌라는 여전히 주황 뚜껑을 가진 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은 하루 만에 금세 가득 차고 넘치면 옆에 바닥 봉투채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닥 색이 변하고 주변에 고양이나 비둘기가 몰려듭니다. 음식물이 흩어지면서 바퀴벌레 같은 해충도 번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쓰레기통 주변에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거나 장마철에는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모습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 위치조차 신경 쓰지 않는 건물이라면 배수나 단열, 보이지 않는 부분도 허술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쓰레기장이 건물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나 전용 시스템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건물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관리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할 때는 단순히 쓰레기통이 있나 없나만 확인할 게 아니라 어디에 놓여 있는지, 관리 상태는 어떤지, 주변 흔적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작은 집과 부족한 주차 공간입니다. 들어보면 그냥 주차가 조금 불편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0년 초반에 지어진 5층짜리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규제를 풀어준 시기라 집은 작게 짓고 주차장은 최소한으로 만든 겁니다. 외관은 깔끔해 보였고 세대수도 많지 않아서 괜찮아 보였지만 문제는 입주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대가 12가구였는데 주차 자리는 고작 4대 뿐이었어요. 평일 저녁만 되면 골목에 차들이 빼곡히 늘어섰고 결국 주민들끼리 자주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SUV나 패밀리카를 가진 세대는 아예 거주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매였습니다. 이런 집은 집 크기가 작아서 실거주 수요가 1, 2인 가구로만 제한됩니다. 그런데 1, 2인 가구는 대체로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를 선호합니다. 잠깐 살고 나가면 되지 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는 전세 세입자는 계속 있었지만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몇 달씩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결국 가격을 크게 낮춰서 팔 수밖에 없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 앞에 세워진 주차 대수를 직접 세어보면 됩니다. 세대수와 주차 자리 수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골목에 저녁 시간대에 가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차들이 이중주차로 줄지어 서 있고 입주민들이 서로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는 풍경이 반복된다면 이건 그냥 생활 불편을 넘어서 매매가 잘 안 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집이 작고 주차까지 부족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요층이 너무 좁습니다. 매매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아서 투자 회전이 잘 안 되고 세입자는 채워도 매수자는 잘 붙지 않습니다. 싼 값에 소형주택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팔기 어려운 집을 떠안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장을 가셨을 때 세대수와 주차 자리를 반드시 비교해보시고 저녁 시간대에 골목 분위기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이는 빌라라도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낙찰받고 나서야 문제가 드러나면서 수익은커녕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빌라였는데 외관은 도색도 잘 돼 있고 구조도 멀쩡해 보여서 입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며 만족했죠. 그런데 며칠 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니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었고 구청에서도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현장을 다시 자세히 보니 옥상 일부가 판넬로 막혀 다용도실처럼 쓰이고 있던 겁니다. 임장 때는 멀리서 대충 봐서는 눈에 잘 안 띄던 부분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니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십만 원 수준이라 가볍게 생각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면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세입자들을 드리려고 해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설명을 해야 했고 은행 담보대출도 막혀 매수자들의 관심도 뚝 끊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기대했던 수익은 사라지고 관리비처럼 벌금을 매년 내는 집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축물 대장 하단에 변동사유란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엔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적발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건은 일정 횟수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이지만 그 이후 적발된 건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강제금이 붙습니다. 이 날짜 하나만 확인해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며 위반 건축물은 절대 싸다는 이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부는 못 들어가 보니 더더욱
더더욱 외부 구조와 건축물 대장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은 많습니다. 굳이 애매한 집에 들어가서 매년 벌금 같은 비용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5가지였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다루고 있고 다른 채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97 대책 이후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내세운 건 공급 확대지만 자세히 보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집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임대 위주예요. 결국 메시지는 단순하죠. 평생 세입자로 살아라. 지금 세대는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지만 다음 세대는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니라 그냥 환상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무주택자부터 볼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다주택자랑 매매사업자들이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경쟁자가 줄어든 만큼 제대로 준비한 분들이라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단타를 노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빌라 시장은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라 단기 차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허그 인수조건 물건들이 정리되고 나면 경매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럼 유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은 매매사업자 대출이 막혔지만 지방은 아직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부족한 분들까지 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지방에선 빌라보다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거래량도 많고 팔기도 쉽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에요. 임장도 가끔은 안 가도 되는 물건도 있죠. 빌라는 여전히 매도에 시간이 걸리지만 아파트는 이미 가격 조정이 끝나서 저평가된 물건이 많습니다. 지금 잡아두면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은 분명히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열려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요. 영상을 보고 알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겁이 나고 혼자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결국 돌아서게 되는 거죠. 잔금 대출, 세입자 협상, 매도 전략 같은 현실적인 벽이 딱 앞에 나타나면 머뭇거리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기대했던 수익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게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안에 낙찰을 목표로 하는 1:1 맞춤형 과외를 해요. 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바로 짚어드려요. 권리 분석이 어렵다면 권리 분석부터, 입찰가 산정이 막히면 입찰가부터,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물건 선정부터, 이렇게 진도를 본인 상황에 맞춰서 조율합니다. 그룹 수업은 속도가 안 맞아 답답한 경우가 많지만 1:1은 다릅니다. 원하는 진도대로 필요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낙찰까지 갈 수 있어요. 무주택자는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단타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고, 유주택자는 지방 아파트 투자에서 선점을 해야 해요. 그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까지 함께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직은 과외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오히려 더 밀착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번 3개월 안에 실제 낙찰이라는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막히는 순간마다 바로 답을 드리고 불안한 부분은 확실히 잡아드릴 거예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댓글란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커리큘럼과 신청 링크를 남겨뒀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시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 남들보다 빠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금 더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